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죠. 이 지역에서 딱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2분 만에 와카야마 현에 20m의 지진 해일이 온다. 4분 만에 27m의 지진 해일이 온다. 10분 안쪽이에요. 흔들림을 느껴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갑자기 해안가로 이렇게 넘쳐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 지진 해일인데 아마도 23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고 있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은 조금은 더 큰 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고 서막일 수도 있는 거대한 자연현상인 지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7월 30일 8시 24분에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24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0으로 측정이 됐다가 다시 재조정이 돼가지고 8.8 초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파가 지금 일본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이 태평양 전역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먼저 지진이 일어난 순간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30일 오전 8시 24분 러시아 극동 가장 동쪽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서 동쪽 해상 136km 지점에서 대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흔들림을 느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공포였다고 하거든요. 집이 흔들리면서 막 가구가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캄차카 반도에도 병원이 있을 텐데 수술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이렇게 환자를 꼭 안고 버티고 있는 모습.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이 규모로만 따지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거의 14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0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지진이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오늘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자료입니다. 가장 큰 지진은 1960년도에 칠레에서 일어난 규모 9.5의 지진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지진은 놀랍게도 알래스카에서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규모 9.2의 지진이 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력한 지진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지진. 그때는 지진의 피해보다는 지진 해일, 흔히 말하는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 지진 해일로부터 몇십만 명의 피해가 있었죠. 쓰나미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렸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1952년도에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났던 규모 9.0의 지진, 그리고 이번에 8.8의 지진이 여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로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났다.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도 조기 지진 해일 경보를 발동을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캄차카 반도냐? 이 캄차카 반도는 흔히 말하는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 영역을 따라서 화산들도 너무나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캄차카 반도, 특히 두 개의 판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이 바로 오늘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한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판이라는 게 이제 여기 크게 있죠. 이 태평양판인 해양판인데, 여기 보면 쿠릴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 조금 세분화하자면 이 부분을 오호츠크 해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지역을 한정해서 부르자면 오호츠크 해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고 이 북아메리카판, 특히 오호츠크 해판은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밀도의 차이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냐? 매년 8.6cm씩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오래된 해양 지각이 캄차카 반도 아래로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이 쌓이죠. 그러다가 뚝 하고 끊어집니다. 끊어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튀는 거죠.
그래서 지진 해일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18.2km, 비교적 깊지 않은데 이런 깊지 않은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 더 깊은 곳 마그마가 있는 한 40km 이상 중발 지진, 그다음에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천발 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천발 지진이 왜 무섭냐? 쓰나미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여기서 퉁 하고 튕기면은 이 바닷물을 되게 많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나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캄차카 동부 해안에 3m에서 4m 높이로 이제 이렇게 덮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베로 쿠릴스크 항구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건물들이 쓸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건 너무나 다행인 이야기인데, 캄차카 지방 정부는 불과 한 달 전인 6월 27일에 새로운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동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캄차카 반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적다 보니까 그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는 생기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7월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0일 규모 7.4, 7.4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위치 보시면은 똑같아요. 같은 곳에서 일어난 거고 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규모 7.4의 전진이 있었고, 이번에 규모 8.8의 본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태평양을 만나고 있는 이 연안 지역에 전부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 해일이 몰려오는 것이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바로 해안가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피하라는 경보가 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이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물결이 나중에 전파되다가 또 반사되고 다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 하루 정도는 지진 해일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현의 구주구리 해안에 지진 해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파도가 치는 거랑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들었을 때 바로 대피를 해라. 그래야 인명피해가 줄어든다. 보이는 속도 보다 체감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보이는 속도는 우리 들어오나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쭉 밀고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거는 지금 하와이 지역이거든요. 하와이 지역에는 최대 3m, 거기는 피트스잖아요. 약 1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라는 경보가 발령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도 지진해일이 밀려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시작된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이 들어차는, 이거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힐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힐로 지역에는 벌써 이렇게 물이 쫙 밀려 들어왔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허리케인이 하와이 지방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해일 경보와 관련된 속보가 계속 알람으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캄차카 반도는 매우 컸던 동일본 대지진과 규모로서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물론 동일본 대지진이 8.8에서 9.1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거기도 몇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명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건 이 지역이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의 고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진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캄차카 지진이 일본의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어떤 분은 일시적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난카이 지역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분산이 되어서 당분간은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판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터진 거죠. 그 다음에 난카이 지역은 요 부분이거든요. 겹쳐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요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생긴 충격의 에너지는 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제가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 난카이 대지진에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를 하고 우리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물밀듯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실종자와 사망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진이 오기 전에 전진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그 징조가 있었고 3월 11일 오후에 본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일어난 지진이 본진이 아닐 수도 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는 간접적으로 그 피해를 경험했잖아요. 이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포항 지진은 그 원인이 조금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3cm 정도였나요? 3cm 정도 동쪽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환태평양 지진대 보여드렸잖아요. 그 불의 고리. 여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표시가 된 게 규모 6부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 이상의 지진 중에 20% 정도가 일본하고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는 두 개의 해양판이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주변에는 이렇게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두 개의 해양판이 있는데 해양판 두 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필리핀판은 북아메리카판 쪽으로도 들어가고 유라시아판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이때 판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완전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해구라고 불리는 깊은 해저골짜기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난카이 해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해곡과 해구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난카이 해곡의 모습을 그려놓은 지질도입니다. 해구는 마치 깊은 협곡과 같고 해곡은 넓은 골짜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구는 약간 더 깊고 좁은 수영장의 다이빙 구역, 해곡은 너무나 완만한 건 아니에요. 워터파크의 슬라이드 형태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구가 해곡보다 훨씬 더 깊고 모양은 V자에 가깝고 해곡은 약간은 U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구는 영어로 트렌치라고 부르고요. 해곡은 영어로 트러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공식적인 이름은 난카이 트러프예요. 난카이 대지진은 이 난카이 해곡에서 일어나는 거대 대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난카이 해곡은 일반적으로 1번 지역, 여기를 휴가나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남해, 일본어로는 난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남해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남해, 일본어로 도난카이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4번을 동해라고 불러서 도카이 지역.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부터 거의 7월 초까지 토카라 지역에서, 토카라 지역이 어디냐? 여기 쭉 따라와서 이 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규슈 남쪽에 가고시마 현의 도카라 열도 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6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 진원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했죠. 거의 진도 6에 달하는 지진이 거의 매일 한두 차례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 약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지진이 1000번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난카이 대지진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거대 지진주의보를 발령을 하기도 했었죠. 이 거대 지진주의보는 일본에서 2019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이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만들었다고는 하기는 해요. 작년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난카이 대지진을 지속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대책에 관하여 라는 문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문서를 만드는 이유,
그 다음에 피해 예상, 그 다음에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향후 검토 과제 등을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만드는 이유는 난카이 대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를 기준으로 규모 8 정도의, 오늘 발생한 지진이 8.8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도가 바로 1361년도에 쇼헤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규모 8 정도의 대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난다. 이 중에서 기록에 남은 대표적인 난카이 대지진을 한번 살펴보면 1707년도에 10월 28일 호에이 대지진입니다. 근데 1707년도인데 어떻게 규모 9.3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냐? 그 당시 남은 기록을 보고 그 현상을 측정을 해서 거꾸로 이 정도였으면은 9.3이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당시에 파악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기록에 보면은 5,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났고, 물론 그 당시에 절대 인구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아무튼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진 이후에 49일 후에 후지산이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 9.3의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규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는 거는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라는 거는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진도라는 것은 얼마나 흔들리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진도 9.3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 자체도 틀린 말이거든요. 이거를 혼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규모와 진도를 엄연히 다른 거라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제가 또 한때 기후인재개발원장이 위촉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상청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제 지진이 나면은 리히터 규모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히터 규모가 있고 모멘트 규모, 일본에서는 일본 기상청 규모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멘트 규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멘트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지질조사국인 USGS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리히터 규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지적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모멘트 규모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멘트 규모는 이 지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하는 값이 TNT의 양이죠. 9.02, 32기가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규모 8의 지진은 규모 7의 대략 32배 정도. 이거 로그 스케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밖에 안 늘어났지만 거의 32배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6 정도로 보면은 경주 대지진의 이때가 한 6,000배 정도 된다. 진도는 뭐냐? 1부터 12등급으로 나눕니다.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감지를 했어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그 가구라든지 이 구조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흔들림의 세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다. 규모가 너무나 큰 지진이라도 아주 멀리서 발생을 하면은 지진 에너지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약해지면서 진도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하고 진도는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의 규모는 동일하지만 진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조사 및 예방 문서를 만들면서 이 당시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만약에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라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규모 9가 난카이 트러프에서 발생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아이치현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 아까 1부터 12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도 7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정도예요. 흔들림이 7이다? 이거는 그냥 다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오사카현에서는 진도 6 정도가, 진도 6 또는 7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상하수도가 파손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고가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죠. 이 지역에서 딱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도카이 도난카이 지역. 2분 만에 와카야마 현에 20m의 지진 해일이 온다. 4분 만에 27m의 지진 해일이 온다. 10분 안쪽이에요. 흔들림을 느껴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갑자기
해안가로 이렇게 넘쳐오는 거죠. 이런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해를 그나마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 헤일이 1m 안쪽만 하더라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m가 넘는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대피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갇힐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 지진 헤일인데 아마도 23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방제와 관련된 자료를 되게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지금 한글 있죠?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진짜 가능한 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방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마쓰야마시 같은 경우에 2022년 3월에 발행을 해놨죠. 난카이 거대 지진에 대해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규모하고 진도의 차이도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일본 도카라 열도 근해의 지진 발생 현황이 2025년 6월 21일 이때 이후에 발생한 지진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432회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8월에도 제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되게 그 근방에서 규모 7.1, 5.3, 6.8의 지진이 계속 그 근방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30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70에서 80% 이상이다. 섬 자체가 불의 화구라고 불리는 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하고는 숙명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난카이 대지진을 일본 정부하고 국민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 오늘 발생한 지진 헤일의 모습입니다. 캄차카반도 지역에. 그러니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위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대비를 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일어난 캄차카반도 대지진 그리고 그 캄차카반도 대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항성의 뉴스 속에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조만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